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크림반도를 향한 러시아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심지어 푸틴이 직접 자신의 차를 몰고 복구 중인 크림 대교를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코로나 기간 별장에 틀어박혀 측근까지 배척하는 등 자신의 안위를 끔찍히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푸틴이 전쟁 이후 가장 최전선의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연일 러시아에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땅만 찾으면 됐지 왜 러시아의 크림반도까지 공격하냐는 것이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어떤 뒷공작을 벌였는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들을 보면 이번 전쟁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며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자병과 돈바스 지역의 자주공화국 선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발트 3국의 독립을 허용하게 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슬라브 계통공화국인 벨라루스를 끌어들여 독립국가연합 CIS를 결성한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소련의 정통 계승자로 인정받은 러시아가 시간이 지나 경제력과 군사력을 회복하자 다시금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결국 옛버릇을 고치지 못한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압박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세력을 키운 중국이 네팔, 대만 등을 자신들의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일례로 벨라루스는 1990년대 말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러시아 벨라루스 연맹국을 결성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겉으로 보기에 연맹일 뿐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벨라루스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러시아에 의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비롯해 공용화폐 또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를 사용 중이고 정식 교과 과목으로 러시아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친러주의 세력과 반러주의 세력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인 러시아와 약소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대립은 결국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는데요. 바로 친러주의 노선을 타던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러시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오랜 시간 이어진 러시아의 견제와 압박 때문에 경제, 사회 전반이 붕괴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정치권은 심각한 부정부패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제주머니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럽연합 EU와의 자유무역 협정, 즉 FTA 추진을 갑작스레 중단해버리고 러시아의 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처럼 우크라이나 경제 또한 러시아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것과 다를 게 없었는데요. 결국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2013년 11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점이 된 유로마이단 혁명입니다. 여기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말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인 베르쿠트를 투입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베르쿠트의 투입으로 7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참지 못한 국민들이 12월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이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 서방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듯 했으나 이로 인해 시위대가 잠시 잠잠해지자 다시금 자신의 결정을 엎어버린 것은 물론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위 단속법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행동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켜버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는 등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을 멈추지 않자 결국 유로마이단 혁명은 내전으로까지 격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대 또한
갑옷과 방패, 심지어는 화염병과 투석기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이 같은 야누코비치 대통령 행동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던 친러 세력들조차 돌아서게 만드는 최악의 악수로 작용했는데요. 또 정부의 총기 발포 명령이 발표된 것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무책임하게도 야함을 틈타 야반도주를 감행해버렸습니다. 결국 시위가 발생한 지 3개월째인 2024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탄핵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며 100명에 가까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유로마이단 혁명은 종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시위가 끝남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알았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로마이단 혁명이 끝나자마자 비교적 친러주의가 득세했던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정치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공작원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러주의 세력을 부추겨 또 다른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주의 시위를 일으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푸틴이 꼭두각시로 부려먹던 썩은 정치인들이 사라졌으니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장기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 공작이 아니라 직접 무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러주의 시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림반도 돈바스의 독립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 행동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던 북한을 중국이 지원하고 나섰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인데요. 한편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지난 2014년 3월 3일 크림반도 전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3월 11일에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바뀐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하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크림반도를 점령해버린 러시아군으로 인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러시아를 등에 업은 크림자치공화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시켰습니다. 당연히 주민투표의 결과 역시 러시아의 의도대로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3월 21일 러시아 연방의회 승인과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결국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손 한 번 못 써보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자국의 영토를 러시아에게 빼앗겨버린 것인데요. 한편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이러한 만행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당시 세계 군사력 2위의 위치와 유럽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탐욕은 크림반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크림반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친러 세력이었던 돈바스 지역까지 러시아의 병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유로마이단 혁명이 끝난 지 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들의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바스 내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러시아군과 러시아 지원을 받은 친러 세력 그리고 조국의 영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국지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돈바스 내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민병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현재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돈바스를 부추기며 반란을 획책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전 초기 반군이 약세한 모습을 보이자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병력을 보내 지원하는 등 군사적 개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전이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합지졸이었던 초반의 반군이 아닌 각종 화기로 무장한 러시아 정규군을 상대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1000명이 넘는 병력이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러시아는 자국 병력의 파견을 정면으로 부인했는데요. 일부 군사물자의 지원과 1000명 남짓의 소수 병력이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다는 게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돈바스 영내에는 수만 명의 소속이 확실하지 않은 무장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이들은 정체를 숨긴 러시아의 정규군이었습니다. 결국 친러 세력을 핑계 삼아 돈바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는 크림반도 때와 마찬가지로 자체 주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 각각 독립을 주장하며 자치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들의 독립 선언에 기다렸다는 지지 의사를 밝혔고 크림반도를 포함한 세 지역 모두 자국의 위성 도시로 종속시켰습니다. 즉 돈바스 내전은 내전이 아니라 크림반도에 이어 벌어진 러시아의 침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자국의 영토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꼴인데요. 이것만 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척이나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독립국을 주장하며 반정부 세력이 점령하고 있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사를 진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먼저 나토 동진을 깨 중립국지위를 포기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 영향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자국의 영토를 노리고 과거 소련으로 회귀조짐을 보이는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받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국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승리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니면 국가안보는 항상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